도대체 저 병실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평화요양병원 개원 이래 한밤중에 헬기 소리가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송 전용 패드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이 실려 있었고 그 주변엔 병원 소속이 아닌 보안 요원들이 삼중으로 둘러싸고 있었어요. 원무과장도 병원장도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처럼 정돈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병원장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을 뿐입니다. VIP 특실 701호 절대 외부 접근 금지입니다. 간호는 윤미선 간호사 한 명만 담당하도록 하시죠. 담담하게 들리는 지시였지만 그 분위기는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미선 씨요. 굳이 왜 하필?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은 묻지 마세요. 그날 밤 병원 안에서는 701호 복도 전체가 통째로 폐쇄됐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추가됐고 CCTV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어요. 의료진들은 복도를 지나다가도 슬그머니 발걸음을 바꾸었고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전직 대통령이라도 들어왔나? 아니면 범죄자? 다음 날 간호사 윤미선이 출근했을 때 병동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들어오자 뒤편에서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윤 간호사, 원장님이 바로 보자고 하셨어요. 올라가세요. 미선은 영문을 모른 채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은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이건 그냥 업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701호 환자는 외부의 정보가 유출되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질문도 유추도 하지 마세요. 환자 이름은 김영우 씨입니다. 그 김영우요? 병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름 병원 안에서 꺼내지 마세요. 그날 저녁 미선은 701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임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침묵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정적이 툭 깨졌습니다. 당신이 날 간호한다고 했죠? 네, 윤미선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이 내 손이야. 그 순간 미선은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건 병든 노인이 아닌 수십 년을 정글처럼 살아온 맹수의 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정말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커튼 틈 사이 두 명의 간호사가 커피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윤미선, 그 회장님 전담 맡았다며? 에이, 그건 나도 들었지. 근데 더 웃긴 건 그거 하고부터 출근길에 택시 탄다. 맞아, 나 어제 봤다니까. 샤넬 립스틱 발랐던데? 원래 얼굴에 물도 안 바르던 애가 갑자기 웬 화장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빠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말끝마다 웃음이 섞였고 혀는 습관처럼 입술을 놀렸습니다. 근데 그 회장 이름 알지? 김영우. 거기 그 재단 그거 뒷돈 돌린다고 뉴스에 나왔던. 그러니까 미선이 이번에 거기서 한턱 제대로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복도 반대편 수간호사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눈썹이 스쳐 올라가더니 뒤도 안 보고 말했습니다. 일은 일로 하세요. 뒷말 돌리지 말고. 두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님도 아는 거잖아요. 일반 간호사가 어떻게 특실 환자 하나만 맡아요. 게다가 그 환자 이름이 김영우라면 말 다 했죠. 수당 차이도 장난 아니라며 월 500 받는단 얘기도 있는데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윤미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앞치마는 깔끔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물 보관용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오는 동안 복도는 소리 없이 조용해졌고 시선은 무겁게 따라붙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그 침묵은 살처럼 쓸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었어. 다 들었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김영우는 침대에 기대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말없이 그녀의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또 시끄럽군요. 이 조용한 병원에선 소문이 더 빠르죠? 그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좀 무겁죠?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청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은 동의가 아니라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난 궁금해요.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순간 병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뭉툭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윤 간호사 병원장님이 당장 위층으로 올라오라십니다. 미선은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동료 간호사가 그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누가 찍은 사진 단톡방에 돌고 있어. 무슨 사진? 너 밤에 병실 안에서 손잡고 있는 거, 앉아서 웃는 거 캡처돼서 떠돌고 있다고.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안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환자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귀에 박힌 단톡방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구 평화병원 간호 사조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고립된 존재로. 앉아요, 윤 간호사. 병원장실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 커피 잔 하나 그리고 모니터엔 정지된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701호 병실 내부였습니다. 윤미선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뒷모습이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 간호사, 우리가 당신을 신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우린 지금 이 병원 전체에 신뢰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김 회장이 밤새 고열로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진 그가 손을 더듬으며 찾던 것이 당신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잡았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해명이 필요해요. 병원장이 물었고 미선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사 떴어요. 기자는 익명 제보 받았다더군요. 간호사가 회장 비호 아래 부적절한 관계, 병원은 방조. 이렇게 쓰였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자신은 평온해 보였지만 모두가 보고 있는 시선 아래선 이상한 친밀감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701호에서 물러나 주세요. 인사부로 발령 조정될 겁니다. 더 이상 회장 곁엔 못 갑니다. 그 말에 미선은 단번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장님, 회장님은 불안정하신 상태예요. 지금 바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할 권한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윤미선 씨는 지금 병원 내 신뢰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어딘가 속삭이고 지켜보며 피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병원 앞에 모였대. 윤미선이 걔지? 김 회장이랑 무슨 사이야? 500 받고 손까지 잡아준다더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동료 간호사 정미라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이 야간 근무하던 친구였고 유일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냥 왜 말 안 했어? 그렇게까지 들어간 줄은 몰랐어. 정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운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들어간 줄?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선 모르잖아. 너만 회장 곁에 있었고 너만 새 핸드폰에 택시 타고 다니고 너만 화장실에서 울다 나왔고 다 이상하긴 했잖아. 그녀는 가방을 고쳐 메고 내렸습니다. 미선은 홀로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투명 인간의 얼굴 같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끝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701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녀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방 안에 있었고
미선은 바깥에서 들리지 않는 신호음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우 회장, 간호사에게 수억 지급 특혜, 말기 환자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 자극적인 제목들이 기사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엔 징계 공지가 떴습니다. 윤미선 간호사 특실 간병 부적절 행위로 인한 부서 이동 조치. 이제 병원 안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밤 윤미선은 병원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 회장이 쓰던 작은 메모지와 약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방 701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장에게 정식 허락 없이 병실을 드나드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미선도 그런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엔 간접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가 머리를 기댄 베갯잎은 조금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쪽 목소리 들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소.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 다 당신 탓이라 하더군요. 그게 세상이니까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살죠. 그 말에 김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고통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엄마, 윤준노였다. 인턴 마친 후 병원에 서류 전달차 들른 아들은 예상 못한 상황에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왜 와 있어? 미선은 당황했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준노가 김 회장의 머리맡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김 회장과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어깨동무를 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를 가리키며 준노는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진에 있는 분.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잠깐 멎는 듯 하다가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윤상철 그날도 비가 왔지.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위해 죽었소. 정적이 가라앉은 병실 안 모든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윤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윤상철 그분은.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시오?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대답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한 줄기 전류가 병실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영우는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 벌리길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번지더니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길 바랐소. 그의 손이 미선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전 김영우가 흙탕물 속에서 쓰러져 가던 어느 순간 윤상철이 손을 내밀어 일으켰던 기억이 겹쳐진 듯 했습니다. 그분은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난 그날 이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소.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입에 모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준노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단지 재단 장학생이었던 줄 알았던 새희망 재단. 그것이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윤상철 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윤미선으로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세상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어요? 뉴스에 떴다니까. 윤미선이 김 회장 유산 받는다고. 이게 드라마야, 실화야? 병원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돌렸고 화면 속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세 그룹 창업자 김영우, 병상에서 남긴 유언 간호사 윤미선의
전 재산 상속 논란. 그냥 좀 잘해줬나 했더니 그게 다 계산이었구만. 아니, 걔가 순진한 척은 기가 막히게 했잖아. 화장기 하나 없던 애가 립스틱 하나 바르더니 돈 냄새 맡고는. 뭐야. 그러면 결국 병실에서 뭘 한 거야? 말끝을 일부러 흐리며 웃는 누군가의 말에 테이블은 킥킥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서는 실습 간호사들이 쑥덕거렸고 일부는 미선이 지나가자 대놓고 뒤돌아 웃었습니다. 와, 간호사 하면서 재벌 유산 받는 거 처음 본다. 그 실력 좀 배우고 싶네. 윤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방어는커녕 해명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호사가 유산을 받는다는 그 한 줄의 상상만으로 사람들의 눈빛은 그녀를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사장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님이 제정신 아니었어요. 유 원장도 무효입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의 친족들이 병원장실로 몰려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대동한 채 유 원장 효력 무효 소송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당시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윤미선이라는 간호사가 회장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병원 정문 앞에 캠프를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상 유언 논란 윤미선 간호사, 김 회장 유산 편취 의혹에 휘말려 전국 재산 1,000억대, 불법 상속, 미스터리 간호사의 정체, 미선의 사진이 뉴스 화면 아래 자막과 함께 실렸습니다. 흑백으로 처리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 감춘 범죄자처럼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사실 김 회장이 숨겨둔 딸이라는 썰 있음. 그 간호사 예전에 채무 불이행자였대. 재산 노린 거 맞잖아. 간병인에서 재벌 이사장이라니 K드라마 실화. 그녀의 과거 병원 경력까지 낱낱이 파헤쳐졌고 가족 사진, 아들의 인턴 기록까지 언론에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같이 야근을 나누던 간호사 정미라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손 한번 잡아줬을 걸 그랬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병원 숙직실에 홀로 앉아 김영우 회장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의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윤상철, 세상에 갚지 못한 단 하나의 이름.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미선은 다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세상은 오해했고, 사람들은 조롱했고, 법은 그녀를 압박했지만 진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 701호 앞문은 고요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선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미선은 조용히 의국역 보조키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김 회장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왔군. 난 당신이 올 줄 알았소.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깊고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남겨주세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메모리 카드를 끼우며 그녀는 마치 목숨을 걸 듯 숨을 삼켰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화하세요. 지금이 마지막일 테니까.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자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우, 한세그룹 창업자이자 지금 이 순간 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인간입니다. 내게는 평생 갚지 못한 빚이 있습니다. 50년 전 한강 교각 붕괴 현장에서 나는 떨어졌고 강물로 쓸려가던 내 손을 잡아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철. 그는 죽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자기 자신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너머 미선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매년 같은 날짜에 강가에 섰고 그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윤미선, 그 사람은 윤상철의 손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이 손을 잡아준 그 온기가 윤상철의 그것과 같다는 사실이 내게 남은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김영우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처럼 고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윤상철의 이름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시작은 윤미선이어야 합니다. 어떤 혈연보다, 어떤 피보다 인간의 진심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병실 안에는 단 한 줄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내가 당신 손을 잡아줘서 다행이었소. 이 손이 내 마지막 기억이니까.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김영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영상은 다음 날 아침 한 기자의 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영우 회장, 죽기 전 영상 공개, 생명의 은인에게 유산을.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송국 스튜디오 안 분위기는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막 아래엔 조용히 윤미선의 얼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상철,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만난 날 나는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소. 윤미선은 그 이름의 기억이자 내 마지막 고마움입니다. 전 국민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선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 간호사가 진짜 재벌 노리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사연 있던 거네. 눈물 난다. 이건 좀 미안하다. 내가 욕했던 거 싹 지운다. 병원 로비 앞 며칠 전까지 윤미선을 욕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뉴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은 자리를 피해 복도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미라 씨, 혹시 윤미선 간호사랑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에 정미라는 대답 대신 커피를 삼켰습니다. 그 사람 말없이 해낼 줄 알았어. 병원 이사장실. 이제 정식으로 윤상철 기념재단 설립이 확정되었고 그 이사장으로 윤미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윤 이사님, 재단 공개 행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세 군데서 왔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전면에 나설 생각 없습니다. 이사진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윤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재단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미선은 고요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손을 잡았던 그 순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믿음을 말로 팔고 싶지 않아요. 이 사진 중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모두 앞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침묵.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만 말하겠어요. 그 손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그날 밤 미선은 병실에서 찍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김 회장이 침대 위에서 말하던 마지막 말. 미선 씨, 당신의 손은 따뜻했소. 윤상철이 내게 건넸던 그 손처럼. 살아있는 동안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잡아준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화면이 꺼지자 미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순덕이 어르신 보호자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윤 간호사님, 그 어르신 이사 가신 요양원 인력 부족하다 했죠? 네, 지금 간병인 2명이 빠졌어요. 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간호사님이요? 정말요? 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새벽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침대 위 환자의 이마에 묻은 식은땀을 조심스레 닦으며 윤미선은 숨을 고릅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오늘은 꿈 좀 덜 꾸셨나 봐요. 순덕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새벽 교대 시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간병일지에 체온과 맥박을 적으며 미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느린 손놀림을 의식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가끔 건너뜁니다. 작은 계단을 오르다 멈칫할 때면 이제 그만 쉬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손을 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아들 준노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에 상근으로 계세요. 재단도 있고 현장 나가실 나이 아니잖아요.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이 제일 편해. 여기 있는 손들, 이 손 하나로 덮어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다시 환자 옆에 앉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전날 야간일지를 확인하고 식사 보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날 미선은 작은 기침을 하더니 1시간 뒤 조용히 의료실 한켠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윤미선은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앞치마를 입고 손엔 아직도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몸 위에도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가엔 미세한 웃음이 남아 있었고 한 손은 무의식 중에도 환자의 손등을 살며시 덮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았구나. 그 말을 요양원 원장이 울음을 참으며 남겼습니다. 장례는 재단 명의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조문하러 몰려왔고 병원 동료, 과거 윤상철을 기억하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조용히 빈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물록 첫 장에 적힌 글, 누군가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손이었고 우리는 그 손 덕분에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윤미선 손기념관은 조용한 모퉁이에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국밥집 시절 입었던 앞치마, 김 회장이 남긴 영상, 그리고 수천 명의 손을 붙잡아주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한 간병인의 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장 하나, 우리는 손으로 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 대신 손이 먼저 기억하니까요. 특급 인맥 자랑하던 완벽한 주부의 인생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순간,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정체는 남편 회사 회장이자 아파트 소유주,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라는 그의 한마디가 선영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남편은 갑자기 한 달 출장,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 이웃들의 시선은 냉랭해지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오만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명예, 체면, 가족의 미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영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파트 단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오후 5시, 선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아파트 봄맞이 대청소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한 노인이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네요. 선영의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아파트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그 할아버지였죠. 또 저러고 있네. 아휴, 저 양반은 매번 뭘 줍나 몰라. 선영은 혀를 차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아들 민수의 알림장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상담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또 친구와 다퉜다는군요.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또 무슨 일이 있었대? 요즘 민수가 왜 이러는지. 전화기를 집어들어
남편 경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모양이에요. 선영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40살이 넘어선 얼굴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잘 된 피부가 돌아왔어요. 선영은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인정받는 주부라고 자부했죠. 시어머니도 선영의 집안 관리 능력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아파트 로비에서 경비원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선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김 씨, 분리수거장 정리 좀 제대로 하세요. 어제도 플라스틱이랑 종이가 섞여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누가 했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파트 전체 이미지가 떨어진다니까요. 관리비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선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은 당당하게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게 그녀의 신조였으니까요. 분리수거장에 다가서자 그 노인이 아직도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굽은 허리, 낡은 옷차림의 할아버지였어요. 선영은 잠시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매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저 수상해 보일 뿐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그냥 필요한 박스 좀 찾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박스요? 이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인데요. 외부인이 와서 뒤지시면 안 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어요.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온 몇몇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은 아니고 저도 이 근처에 살고. 제가 이 동네 주민들 얼굴은 다 압니다.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남의 물건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선영의 말에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죠. 경비실에 신고할까요? 요즘 이런 식으로 아파트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 많다던데. 선영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박스들을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배 끼치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떠나려는 찰나 돌아서서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선영은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곧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경석이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커피를 내리며 경석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 경석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어. 회장님이요? 어느 회장님? 우리 회사 설립자 박 회장님이잖아. 10년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안 보이셨던 분. 선영은 남편의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였지만 설립자인 박 회장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죠. 특유의 날카로운 경영 감각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서 물러났다는 그 사람. 왜 그렇게 긴장해? 그냥 은퇴하신 분 아니었어? 은퇴라기보다는 잠시 물러나 계셨던 거지. 법적으로는 여전히 최대 주주시고 그동안 아들이 경영을 맡았지만 어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회장님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신다고 발표가 났어. 경석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인데? 너 그동안 일 잘해왔잖아. 몰라서 그래. 박 회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사람 보는 눈이 특별하시대. 한 번 만남으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신다고. 그래서 항상 직원들을 직접 면접하셨거든. 경석은 시계를 확인하고
허겁지겁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비공개 리셉션이 있어. 그때 너도 같이 가자. 중요한 자리니까 그날은 일정 비워둬.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석이 문을 나서자마자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발표 준비물. 아이 참, 또 준비물이야. 어제 알림장에 그런 거 없었잖아. 선영은 짜증을 내며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급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사. 엄마는 오늘 아침에 밥. 민수는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선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곧 배달이 오기로 한 가구를 기다리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중에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 2명이 큰 소파를 힘겹게 옮기고 있었어요. 아, 조심하세요. 그거 비싼 거예요. 벽에 긁히면 안 돼요.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배달 기사들은 어깨를 한층 더 움츠렸습니다. 소파를 거실에 놓고 난 후 한 기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손님 여기 계단이 좁아서 옮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추가 요금. 무슨 추가 요금이요? 배송비 다 포함된 가격으로 샀는데. 네, 하지만 특수 지역. 특수 지역이라뇨? 여기가 어디 산 꼭대기예요? 그냥 일반 아파트잖아요. 원래 계약대로만 해주세요. 선영의 단호한 태도에 배달 기사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서류의 사인을 받고 떠났어요. 그들이 나간 후 선영은 만족스럽게 새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죠. 이제 다음 주 리셉션 준비를 해야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긴장했으니 분명 중요한 자리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경석이 회사 리셉션에 가게 됐어요. 새로 복귀하신 회장님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 봐요. 아, 박 회장님이 돌아오셨다고?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예전에 경석이 아버지랑 같이 일할 때 몇 번 뵌 적 있는데 겉으로는 소탈해 보여도 날카로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지.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모습을 감추셨다고 하더라. 은둔 생활을 하신다는 소문도 있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왜 갑자기 모든 공적 활동에서 사라졌을까요? 리셉션에서 그 모습을 직접 볼 생각을 하니 왠지 설렜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음식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선영은 통화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원이 가져온 음식이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달랐어요. 이거 잘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돈가스를 시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맞는데 주문 내역을 다시 볼게요. 배달원이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동안 선영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저녁 시간인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짬뽕으로 주문이 들어왔네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돈가스라고 했다니까요. 결국 선영은 그 음식을 받지 않고 다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서 현관문을 쾅 닫았어요.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쓰레기장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이상한 노인일 뿐이에요. 곧 다가올 리셉션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영은 리셉션이 열리는 호텔 앞에서 남편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반겼어요. 경석은 평소보다 더 정장을 갖춰 입었고 선영 역시 며칠 전 새로 구입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했죠.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미소 지으면서 적당히 인사만 하면 돼. 경석이 선영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자리잖아.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실 수도 있고. 선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경석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잘해왔잖아. 걱정 마요.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와인을 든 웨이터들이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정장을 차려입은 경영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팔을 잡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김 부장님도 오셨네. 인사드려야겠다. 경석이 말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인사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넸어요. 대부분 경석의 동료들이었기에 선영도 몇 번 만난 적 있는 얼굴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되네요. 10년 만에 복귀하신다니 정말 놀랍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대화 소리들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단상 위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고 이내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회사를 일으키시고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박 회장님께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박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고 싶었죠. 청중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박 회장의 시선이 사람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이틀과 지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싶었고 또한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 자신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던 그 모습이, 경비실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던 그 말들이.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다시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박 회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경석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난 그 회장님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선영을 보며 경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때 사람들이 갈라지며 박 회장이 그들 앞으로 걸어왔어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김 부장, 잘 지내셨습니까? 박 회장이 경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석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정말 기쁩니다. 부인도 함께 오셨군요. 박 회장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선영은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뵐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내와 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선영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어요. 네. 근처 아파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군요. 경석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내가 좀 꼼꼼한 편이라 그 열정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박 회장의 말에 선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가 했던 말이었어요. 경석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 회장의 눈빛, 그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리셉션 때부터 이상했잖아.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박 회장을 만났던 일, 그를 도둑처럼 취급했던 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일까지. 경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회장님을 도둑 취급했다고? 경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아니, 실수가 아니잖아. 그냥 노인네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잖아. 나도 몰랐어. 그냥 이상한 노인이 박스를 뒤지고 있길래. 세상에, 이제 어쩌지? 내 커리어가. 경석의 말에 선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커리어?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때 경석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석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셨어. 지방으로 한 달간 출장을 가야 해. 한 달이나? 그게 무슨? 해외 투자자들과 협상하는 건데 갑자기 내게 맡기셨대. 중요한 프로젝트긴 하지만. 선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박 회장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어요. 남편을 한 달이나 집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석이 출장을 떠난 후 선영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민수는 학교에 있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님. 이번에 열리는 회장 사모님 모임 초대장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선영은 의아했어요. 회장 사모님 모임이요? 그게 뭔가요? 아, 모르셨나요? 저희 아파트 소유주이신 박 회장님께서 직접 주최하시는 모임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임원 부인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이 아파트의 소유주였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열어보았어요. 내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 연회장. 이것이 두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선영은 초대장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멀리 떠났고 아파트의 소유주가 직접 주최하는 모임을 거절했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로 박 회장의 부인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 김선영 씨가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박 회장의 부인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선영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부인들은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아파트 관리와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회장의 부인이
선영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영 씨는 우리 아파트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얘기하길 선영 씨가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저는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외부인들이 들어와 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 회장 부인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 박 회장이 부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테고 이것은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선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모든 부인들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박 회장님을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고백 후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박 회장의 부인이 손을 내밀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그녀의 따뜻한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회장님을 무시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 회장은 직접적으로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녀를 조금씩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선영의 일상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 분명했죠. 박 회장을 무시했던 그 여자, 도둑 취급했던 그 여자라는 낙인이 선영을 따라다녔어요. 아침, 민수가 아침을 먹지 않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고 가야지.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냥 일찍 가봐야 해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민수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전에 장을 보러 나간 선영은 마트에서 우연히 박 회장의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선영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선영 씨, 반갑네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은 출장 중이시죠? 언제 돌아오세요? 3주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박 회장 부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지만 선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박 회장의 계획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와주시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8시에 뵐게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박 회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화려한 펜트하우스였고 몇몇 부인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난 모임에서 만났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 씨. 박 회장의 부인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 회장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부인이 오셨군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존재감이 방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선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박 회장은
최근 회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선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선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니죠. 제가 그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 것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제 강점이니까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느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그를 판단했던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박 회장은 직접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말들, 의미심장한 시선들이 선영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노골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용하고 교묘한 방식의 보복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죠. 선영 씨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세계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 불안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아직 깨어 있었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안 자고 있어?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었나요? 무슨 얘기?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날 거라고. 엄마가 회장님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선영은 민수 옆에 앉아 그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 없어.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아서 출장 가신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 아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실수가 이렇게 빠르게 멀리까지 퍼진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선영은 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 회장이 어디까지 그녀를 몰아붙일 것인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바꿔야 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아들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 아파트 주민들의 달라진 시선, 그리고 남편의 부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 먹고. 아침 식사를 하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요즘 바쁘시잖아요. 엄마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나 보다. 우리 아들이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선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긴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민수를 학교에 보낸 후 선영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변을 둘러보니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훈 회장 특별 강연 성공과 인생의 지혜. 오늘 오후 2시에
강연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박 회장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더 알게 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터였죠. 오후 1시 45분 선영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 정각 박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격식 있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강연자는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을 뿐이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죠. 그때 한 노인분이 제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라고요. 선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어요. 그 가르침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회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제게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상훈 씨가 아니라 박 회장님이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볼 것이라고. 박 회장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공식적인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로 이사 왔죠.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의 소유주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선영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긴장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노인을 대하는지, 지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게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가 그는 다시 전체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위, 재산, 명예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준 존중과 친절은 영원히 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질문을 던졌고 박 회장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선영 씨도 질문 있으신가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선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장님께서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 순간의 행동으로 아니면 그 후의 행동으로.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한순간의 실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선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 옆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한 행동,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부장 부인,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직함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뒤가 중요하죠. 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냉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것은 선영 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찾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장에 다녀온 후 선영은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아파트 경비원 김 씨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질책했던 그 경비원이었죠. 선영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민수야, 저녁 준비 다 됐어. 이리 와서 먹자. 민수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영은 아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어요. 진심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 요즘 학교는 재밌어?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시간에 만든 화산 모형,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선영은 처음으로 정말 집중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야. 아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대. 그 소문 진짜 아니죠?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선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가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때 그녀는 멀리서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 회장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아, 선영 씨, 아침부터 산책하시나요? 네,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회장님께서는 왜 이 아파트에서 살기로 하셨나요? 다른 고급 주택가도 많을 텐데.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사실 이곳이 제게는 원점과 같은 곳입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죠. 지위가 있을 때는 모두가 내 말에 귀 기울였지만 평범한 노인이 되자 내 말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대하는 사람과 내 지위를 대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후자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선영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삶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원 김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 씨, 안녕하세요.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분리수거장 관리뿐만 아니라 항상 아파트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닙니다. 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사과였지만 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후 남편 경석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여보,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경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 회장님이 직접 칭찬까지 해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님께서 내게 내 얘기를 하셨어. 부인분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던데라고. 무슨 일 있었어? 선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경석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해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여보, 내가 그런 변화를 겪고 있었다니.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했는지, 얼마나 자만했는지. 경석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프로젝트를 맡기신 것도 다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분은 정말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선영은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박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선영 씨, 잠시 앉아서 얘기 나눌까요? 박 회장의 제안에 선영은 기꺼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분이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었고요. 네, 당신 덕분에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 것은 기회뿐입니다. 성공은 김 부장의 능력 덕분이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는 많이 변하셨네요. 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은 법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선영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말이 부담스럽고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선영은 남편과 민수와 함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셋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박스 할아버지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선영은 민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 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분은 박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 회장님이셔.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인데 왜 박스를 정리하세요? 경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지.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박스를 정리하는 노인을 무시했었죠.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박 회장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인데 외부인이 와서
뒤지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와 태도가 한 달 전 선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시만 기다려. 내가 가볼게. 선영은 남편에게 말한 후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박 회장에게 불친절한 말을 던지고 있었어요. 경비실에 신고할까요? 요즘 이렇게 아파트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 많다던데.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선영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성과 박 회장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분 도둑 아닙니다. 이 단지에서 제일 존경받을 분이에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노인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뒤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박상훈 회장님이세요. 이 아파트 단지의 소유주이시고 경은건설의 회장님이십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로 박 회장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설령 이분이 평범한 노인이라 해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박 회장은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회장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버려진 박스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쓰레기지만 다른 이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선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석과 민수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경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친근하게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구나. 많이 컸네. 회장님, 왜 박스를 모으세요? 민수의 솔직한 질문에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박스들은 재활용되어 다시 쓰일 거란다. 나는 그걸 돕고 있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도울래요. 박스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겠구나. 민수는 기쁜 표정으로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선영과 경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심코 보면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걸 배우고 있네. 경석이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보다 훨씬 빨리 깨달은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수에게 상자를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환경보호와 재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앞장서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차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활용 공예교실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버려지는 것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선영의 제안에 많은 부모들이 호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달 전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부인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선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재활용 공예교실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했고 뜻밖에도 박 회장도 나타났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종이박스로 만든 작은 집과 가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버려진 것도
보물이 된단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변화했으니까요. 예전에 선영은 버려진 것처럼 생각했던 가치들, 이웃에 대한 배려, 작은 친절,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실이 끝나고 박 회장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셨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선영 씨 스스로 이루신 겁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부메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어요.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내려오며 선영은 분리수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곳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박 회장의 박스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